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학천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논면마지기와 옹기종기 모여 앉은 초가집들, 그리고 마을 어귀에 자리한 작은 주막 하나가 전부인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을에 날마다 사람들의 혀를 차게 만드는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취보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본명은 박무석.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옷에서는 쉰내가 풀풀 풍겼으며 외상술값은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아이고 주무, 사람 죽네. 목구멍에 거미줄 치겠소. 딱 한 잔만, 외상으로 딱 한 잔만 줍시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떴건만 박무석은 주막 마당 흙바닥을 뒹굴며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칠칠 맞은 인간이 어디서 굴러들어와 마을 물을 흐리는지 모르겠다며 수군거렸지요. 그런데 이 산에 아무리 봐도 수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해 쓰러져 있으면서도 그 눈만은 단 한순간도 흐려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웅덩이처럼 고요하되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눈이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박무석이 언제 어디서나 짚고 다니는 낡은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허름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만은 유독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으니 마치 오랜 세월 누군가의 손이 매일같이 어루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춘옥 주막의 주인은 과부 옥년이었습니다. 30줄이 훌쩍 넘도록 홀로 몸으로 주막을 꾸려가는 여인이었지요. 일찍 지아비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처지였지만 옥년은 고단한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손맛은 어찌나 칼칼한지 동네 왈패들도 옥년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가 되었습니다. 입심 또한 장사여서 못된 손님이 행패라도 불이라 치면 빗자루를 들고 달려나왔지요. 그런 옥년이 두 손 두 발 다 든 존재가 바로 박무석이었습니다. 어제 처하신 술값도 안 갚고 또 술타령입니까? 사지 멀쩡한 사내가 부끄럽지도 않소. 옥년이 부엌에서 달려나와 빗자루로 박무석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그러나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난 뒤 그녀가 들고 나온 것은 술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술 대신 밥이나 쳐 드시오. 굶어 죽어 귀신 되면 내 장사 망치니 주는 겁니다. 박무석은 허겁지겁 국밥을 퍼 넣으면서도 곁눈질로 옥년의 뒷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거친 말을 내뱉지만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한숨 쉬는 그 어깨가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박무석은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며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잠시 일렁이다 사라졌습니다. 평화롭던 학천리의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신임 현감의 처남이라는 어무다리 마을에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뱃살이 남산만하고 눈빛이 뱀처럼 교활한 자였지요. 어무달은 부임하자마자 마을의 알짜배기 땅들을 닥치는 대로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관아까지 이미 손을 써둔 터라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무달의 가마가 화춘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하인들의 고함에 옥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무달은 가마문을 열고 옥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허, 산골 구석에 이런 꽃이 숨어 있었구나. 수청을 들면 이 주막은 건드리지 않겠다. 옥년은 치마폭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비록 주막을 하지만 뼈대 있는 집안의 여식이라는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나리의 칭찬은 과분하오나 이곳은 술과 밥을 파는 곳입니다. 헛걸음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상구석에서 멍석을 덮고 자던 박무석이 벌떡 일어나 요란하게 하품을 해댔습니다. 함, 아이고 시끄러워. 거 개가 짖나 소가 우나 낮잠을 다 설쳤네. 어무달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러나 박무석은 실실 웃으며 바지춤만 추스를 뿐이었지요.
옥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바보 같은 인간이 또 무슨 사단을 내려고 저러나 싶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무달의 수아 하나가 옥년의 허리춤에 찬 놀이개를 유독 집요하게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 놀이개가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듯이 며칠 뒤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무달의 하인 셋이 몽둥이를 들고 화춘옥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부터 술상을 엎고 기물을 부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천한년이 감히 대감마님을 능멸해?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하인 하나가 옥년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옥년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국밥 쟁반을 들고 나오던 박무석이 비틀거리며 하인들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중심이 안 잡히네. 우당탕탕. 펄펄 끓는 국밥이 정확히 하인들의 발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워. 내 발. 하인들이 펄쩍펄쩍 뛰며 나뒹굴었습니다. 박무석은 바닥에 엎어진 채 혀 꼬인 소리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내 고기, 국물. 땅바닥이 왜 갑자기 솟아오르고 지랄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하인들이 옥년을 놔두고 박무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몽둥이가 퍽퍽 소리를 내며 박무석을 내리쳤습니다. 옥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하시오. 제발 그만하시오. 사람 죽겠소.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박무석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그 매를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곁눈질로 옥년이 무사한지만 살폈습니다. 하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덕에 옥년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박무석은 입가에 흐르는 피를 핥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확한 방향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주막은 처참했습니다. 옥년은 멍투성이가 된 박무석을 부축해 뒷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옷을 벗기자 등판이며 팔뚝이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시퍼렇게 피멍이 든 자국을 보자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인간아. 도망이나 갈 것이지 왜 거기서 얼쩡거려서 이 사단입니까? 옥년은 울먹이며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박무석의 근육이 움찔거렸습니다. 그것은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옥년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오랜 세월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무석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아, 따가워라. 주모 손이 맵다 하더니 약 바르는 손도 맵구려. 엄살 부리지 마시오. 내 속이 다 문드러지는 것 같으니까. 옥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약을 바르다 말고 박무석의 넓은 등판에 이마를 기대고 흐느꼈습니다. 세상 천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에 바보 같지만 늘 자신 곁을 지켜주는 이 사내가 사무치게 고마웠던 것입니다. 박무석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맷집 하나는 조선 팔도 제일이라니까. 내가 다 지켜줄 거요. 그 누구도 주모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그 말은 술주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내의 묵직한 진심이었습니다. 옥년은 대답하지 못한 채 그 넓은 등에 이마를 댄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봄날 저녁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던 박무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낮에 보여주었던 흐리멍텅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한 기운이 온몸에 감돌았습니다. 박무석은 소리 없이 일어나 낡은 지팡이의 손잡이를 천천히 비틀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지팡이 속에서 얇은 쇠고챙이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문을 따는 도구였습니다. 박무석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어무달의 별장이었습니다.
사실 박무석의 진짜 이름은 박광윤이었습니다. 8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호련히 사라진 전직 내금이 검객이었지요. 조선 팔도 어디에도 그의 검을 당해낼 자가 없다 하여 주변에서는 은밀히 야오검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학천리에 숨어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할 비밀 장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부에는 8년 전 영모를 조작한 간신들의 명단과 증거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광윤은 어모달의 담벼락을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안채에서 뜻밖의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주막년을 잡아들여라. 전연이 차고 있는 놀이개가 역적 대감의 물건이 분명하다. 주지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야 후환이 없을 것이다. 담장 아래 웅크리고 있던 박광윤의 눈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놈들이 옥년의 정체를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옥년의 진짜 정체는 이러했습니다. 8년 전 조정을 뒤흔든 영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직하기로 이름 높던 윤대감이 간신들의 모함에 걸려 역적으로 몰렸고 그 집안은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옥년은 바로 윤대감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바깥으로 목숨을 건진 옥년은 신분을 숨기고 이 산골 마을까지 흘러들어 주막을 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박광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모 사건 당일 내금이 검객으로서 윤대감을 호위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간신들의 계략에 속아 자리를 비웠고 그 틈에 윤대감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박광윤이 학천리에 흘러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옥년을 멀리서 지켜보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도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채로 죄책감과 연정 사이에서 홀로 사귀며 박광윤은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드시 장부를 찾아야 한다. 윤 대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옥년을 지켜야 한다. 그는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 전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간밤에 박광윤이 다녀온 줄은 꿈에도 모르는 옥년은 부지런히 아침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박광윤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주무, 밥 좀 주시오. 배가 등가죽에 붙어버렸소. 옥년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도 가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주막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는 뚝배기에 우거지와 두부를 듬뿍 넣고 몰래 숨겨두었던 소고기 산적까지 한 덩이 썰어 얹었습니다. 평소라면 돈 내고 먹으라며 타박했을 터이지만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드시오. 체하지 말고 꼭꼭 씹어 드시오. 박광윤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옥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말투에서 불안한 기색을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어모달이 보낸 염탐꾼 하나가 손님을 가장의 주막에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시는 척하며 옥년의 동태를 살피고 그녀가 차고 있는 놀이개를 훔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옥년이 술상을 내오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염탐꾼의 손이 옥년의 허리춤으로 스르르 다가갔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졸고 있던 박광윤의 손가락이 툭 튕겨졌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콩알만 한 돌멩이 하나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악! 염탐꾼이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낡은 주막 문풍지가 팔랑팔랑 떨렸습니다. 겁이 많은 옥년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그녀에게 천둥 소리는 8년 전 군들이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던 그날의 굉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옥년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광윤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툇마루에 걸터앉아 문살의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주무, 자시오. 박광윤의 덤덤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옥녀는 그 목소리에 놀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문지기 노릇하고 있으니 귀신이고 도둑놈이고 얼씬도 못할 거요. 박광윤은 품에서 단소를 꺼내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구슬픈 듯하면서도 따뜻한 가락이 빗소리와 어우러져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내가 여기 있다, 지켜주고 있다 말하는 듯했습니다. 옥녀는 문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그 숨결의 의지에 천천히 무릎을 펴고 누웠습니다. 차가웠던 방바닥이 박광윤의 등 온기 때문인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빗물처럼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문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차마 닿지 못하는 거리에서 소나기가 그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대대적인 단속을 나온다는 소문이었지요. 옥녀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박광윤을 불렀습니다. 광윤 양반, 이리 와 앉으시오.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옥년의 목소리에 박광윤은 짐짓 놀란 척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주모가 웬 좋은 말씀이요? 옥년은 박광윤의 잔에 술을 가득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지돈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 밤 떠나시오. 박광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일 관아에서 들이닥칠 겁니다. 당신까지 엮여 고생하는 꼴 못 봅니다. 나는 내 운명이니 내가 감당하겠지만 당신은 죄 없는 사람이잖소. 제발 가시오. 가서 좋은 낭자 만나 사람답게 사시오. 옥녀는 기어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늘 강한 척 억척스러운 척했지만 속은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여인의 진심이었습니다. 박광윤은 말없이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돈지를 다시 옥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갈 데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소. 내가 찜해 놓은 사람 두고 도망가는 법 따위는 안 배웠소. 박광윤은 옥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깊고 뜨거워서 옥년은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야속하게도 두 사람의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에 횃불을 든 무리가 화춘옥을 에워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급습이었습니다. 어무달이 밤사이 마음을 받고 야습을 감행한 것이었지요. 쾅쾅쾅. 주막 대문이 부서지며 수십 명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있던 옥년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 나왔습니다.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죄 없는 백성을 이렇게 다루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옥년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포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포승줄이 옥년에 가는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뒷방 문이 열리며 박광윤이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술병을 손에 든 채였습니다. 아이고, 새벽부터 웬 손님들이 이렇게 때로 오셨대. 우리 주모가 인기가 좋긴 좋구먼. 이 미친 놈은 뭐야? 썩 꺼져. 포졸 대장이 박광윤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박광윤은 억소리를 내며 마당 구석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어나지 못하는 척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지금 당장 칼을 뽑아 이들을 베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옥년이 역적의 딸이라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장부를 찾을 기회도 영영 사라집니다. 참아야 한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옥년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도망쳐요. 제발 도망가라고. 나 보지 말고 도망가란 말이야. 박광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흙을 한 줌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옥년의 울음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옥년이 끌려가는 소란을 틈타 박광윤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텅 빈 어무달의 안채로 잠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봐두었던 안방 자개장 앞으로 미끄러지듯 다가갔습니다. 이중 바닥, 이중 바닥. 그의 손이 자개장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미세한 틈새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단검으로 틈을 비틀자 딸까 소리와 함께 바닥이 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두툼한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박광윤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곡물 횡령 내역과 조정 대신들에게 바친 뇌물 목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8년 전 윤대감을 역무로 몰았던 가짜 상소문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모달의 목은 물론 그 배후 세력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멀리 관아 쪽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공개 처형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옥년아. 박광윤은 장부를 품에 넣고 질풍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흙바람이 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로 숨어 있을 수 없는 순간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무달이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앉아 곰방대를 빨고 있었고 마당에는 형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옥년이 형틀 앞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머리채는 풀어헤쳐졌고 고운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내년이 역적 윤대감의 딸이라는 것을 내 모를 줄 알았더냐? 어무달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바짝 쳐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간신 같은 탐관오리들의 모함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충신입니다. 허허, 주둥이가 살아있구나. 주리를 틀어라. 옥년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의 명예도 자신의 목숨도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자꾸만 주막 쪽을 향했습니다. 광윤 양반, 제발 오지 마오. 당신만이라도 무사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관아 대문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술병을 든 박광윤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모 어디 갔어? 밥 줘야지. 밥.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광윤을 형틀 옆에 무릎 꿇렸습니다. 박광윤은 저항하지 않고 바보처럼 실실 웃으며 옥년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주모, 많이 아파? 내가 호해줄까? 해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옥년이 눈을 떴습니다. 바보 같은 그 얼굴이 보이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멍청한 인간아. 옥년은 피 섞인 목소리로 쥐어짜듯 외쳤습니다. 도망가라고 했잖아. 왜 왔어? 왜? 헤헤. 주모 혼자 두면 심심하잖아. 제발 가. 가서 살아. 나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살란 말이야. 옥년의 절규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옷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모달이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사랑 노름이구나. 망나니는 무엇하느냐? 저놈 목부터 쳐라. 망나니가 춤을 추며 시퍼런 칼에 물을 뿜었습니다. 불빛에 반사된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박광윤의 목덜미 뒤로 서늘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옥년이 참아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끔 감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망나니의 칼이 박광윤의 목을 향해 허공을 갈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캉, 둔탁한 쇠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잘려나간 것은 박광윤의 목이 아니라 망나니의 칼날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박광윤이 던진 젓가락 한 짝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뭐냐? 어무달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적 속에서 무릎 꿇고 있던 박광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굽혀있던 허리를 펴고 목을 한번 좌우로 꺾었습니다. 우드드. 뼈 맞춰지는 소리가 관아 마당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풀려있지 않았습니다. 8년간 감춰왔던 살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광윤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지팡이를 바닥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과지,
나무 껍질이 산산이 부서지며 그 안에서 서리빨 같은 냉기를 뿜어내는 은빛 검신이 드러났습니다. 왕이 하사한 명검이었습니다. 지 보고만 있느냐? 저놈을 당장 죽여라. 겁에 질린 어모달이 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포졸 수십 명이 일제히 창을 겨누고 달려들었습니다. 박광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부터 이 여인에게 손대는 자,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박광윤의 몸이 흐릿해졌습니다. 쉬르릉 소리만 들릴 뿐 칼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려들던 포졸들의 비명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런데 피는 한 방울도 튀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졸들의 허리띠와 옷이 툭툭 끊어져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이 속옷바람이 되어 바지를 부여잡고 엉거주춤 섰습니다. 무시무시한 살수가 아니라 상대를 가지고 노는 고수의 여유였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득 메웠던 위세가 한순간에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옥녀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막 바닥을 뒹굴던 그 한심한 취보가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광윤이 검끝으로 어모달을 겨눴습니다. 어모달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자답게 이내 품속에서 호신용 단도를 꺼내 들며 악을 썼습니다. 이놈, 칼 좀 쓴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내 뒤에는 영의정 대감이 계신다. 내 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하지만 박광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을 내리고 뚜벅뚜벅 어모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사자가 겁먹은 쥐새끼를 몰아넣듯 그 걸음걸이에는 숨막히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의정, 그 대단한 뒷배가 지금 당장 내 목숨을 구해줄 수 있을까? 오지 마라. 오지 마. 어모달이 단도를 박광윤의 가슴을 향해 찔러 들어왔습니다. 박광윤은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손목을 툭 쳐서 단도를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번개 같은 속도로 어모달의 멱살을 잡아 허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살려. 어모달의 두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박광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내 놈이 조작한 영모 사건의 전말이 이 장부에 다 적혀 있다. 박광윤이 품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장부를 꺼내 어모달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어모달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자개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목숨줄과도 같은 장부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리고 하나 더. 박광윤은 잡고 있던 멱살을 놓고 허리춤에서 둥글고 묵직한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그것. 5마리의 말이 새겨진 오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박광윤의 우렁찬 외침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숨죽이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사또? 저 술주정뱅이 취부가 어사또라고? 아이고 맙소사. 어모달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순식간에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것이었습니다. 상감마마의 특명을 받고 온 내금이 검객 겸 암행어사 박광윤이다. 죄인 어모달은 엎드려 죄를 받으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어사또, 나으리, 제발 목숨만은. 어모달은 이마가 깨지도록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옥년을 고문하며 위세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광윤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명했습니다. 여봐라. 이 탐관오리를 당장 포박하여 하옥하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압송하여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이방과 관원들이 달려나와 어모달을 포박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살아온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란이 정리되고 관아 마당에는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박광윤이 서둘러 옥년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손목에 난 붉은 자국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많이 아팠소? 박광윤이 떨리는 손으로 옥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옥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박광윤의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늘 입던 낡은 무명옷의 감촉이 느껴지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쁜 놈아. 옥년의 손바닥이 박광윤의 등짝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맵기로 소문난 주모의 손맛이었습니다. 어삿도고 나발이고 사람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옥년은 박광윤의 가슴을 팡팡 치며 오열했습니다. 원망과 안도와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박광윤은 그런 옥년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미안하오. 신분이 드러나면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랬소. 이제 다 끝났소. 윤 대감의 억울한 누명도 반드시 벗겨질 거요. 가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곁에만 있어줘요. 옥년은 박광윤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박광윤은 옥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이제 평생 주모 빗자루나 맞으면서 살 테니까. 한양으로 압송된 어모달의 진술과 장부를 근거로 8년 전 영모 사건이 재조사되었습니다. 윤 대감의 억울한 누명이 마침내 벗겨지고 옥년의 가문이 복권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땅 문서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둘 되돌아왔습니다. 학천리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조정에서는 박광윤에게 복직을 권유했습니다. 박광윤은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허나 이제는 나라가 아니라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한 검으로 쓰겠습니다. 그는 화춘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년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광윤은 아무 말 없이 옥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내 외상값 평생 곁에서 갚겠소. 옥년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삶의 고단함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행복과 작은 장난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떡과 막걸리를 나누었습니다. 박광윤은 생전 처음으로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옥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술보다 달고 취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봄, 화춘옥은 전국 8도에서 몰려드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조선 제일검이 운영하는 주막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부터였지요. 자자, 줄 서시오. 새치기 하면 내 국자가 날아갑니다. 옥년의 목청은 여전히 쩌렁쩌렁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눈빛에 고단함 대신 행복이 넘쳐오른다는 것이었죠. 박광윤은 비단옷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화직화직. 도끼질 한 번에 통나무가 두부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구경하던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해가 지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 옥년이 기름기 자르르한 장어구이 술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여보, 많이 드시오. 요즘 통 힘을 못 쓰시는 것 같아 특별히 곤란했소. 옥년이 장어꼬리 2점을 박광윤의 밥그릇 위에 척 얹어 주었습니다. 박광윤이 짐짓 놀란 척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부인, 어제도 삼계탕을 먹이더니 오늘은 장어요? 이러다 밤에 잠 못 자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누가 잠재워 준답니까? 밥값 차셔야지요. 옥년이 눈꼬리를 살짝 올리며 은근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뜻을 모를 박광윤이 아니었습니다. 허허, 이거 큰일 났구먼. 조선 제일검이 마누라 치마폭에서는 힘도 못 쓰니원. 박광윤은 장어꼬리를 한 입에 털어넣으며 옥년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나 참. 가오하시오. 오늘 밤은 굶주린 호랑이가 될 테니 단단히 각오하시오. 박광윤이 옥년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방문을 발로 탕 닫았습니다.
이내 호롱불이 꺼졌습니다. 밤하늘엔 희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 주막 마당 장독대 위로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허술한 취보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나를 갈아온 태산 같은 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빛을 발하는 우직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광윤이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정체를 숨기셨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히 드러내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따뜻하고 통쾌한 예시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